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야3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오늘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날인 내일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로 해 막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밤늦게 결정됩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발생한 고양시 백성역 열수송관 사고는 용접 부분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해 구멍을 뚫었다가 용접한 후인데 문제는 이런 공법이 지난 2002년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이 바닥나면서 정부의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사업은 예산을 쌓아두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국가 예산 집행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병역 특례자들의 엉터리 봉사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 조사 결과 병역 특례자의 70% 이상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허술한 관리 강국이 주 원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 창업주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들은 빼놓고 민주당과 한국당끼리 합의한 거라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기존의 예산안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오늘 합의 내용을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합의문 발표에 나선 이들은 홍영표, 김성태 1, 2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해왔던 소수 야3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 2당끼리 손을 잡은 겁니다. 두 당은 내년 예산안 470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5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일자리 사업과 남북협력기금에서 한국당 삭감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당초 3만 6천 명에서 3천 명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을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예고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만 7세까지 확대로 합의했습니다. 출산 가정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출산 장려금 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빠졌습니다. 4조 규모 세수 결손은 올해 국채 발행 한도를 1조 8천억 원 늘리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데도 10시간 넘게 걸리고 야3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내일 본회의도 자정을 넘겨 토요일로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 농성까지 벌였던 야당 세 곳은 두 거대 정당의 적폐야합 또 기득권 동맹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선언했고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박하정 기자입니다. 민주, 한국 1, 2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뺀 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나머지 소수 야3당 원내대표들은 곧바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의 야합, 적폐연대이자 더불어한국당이라는 등의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적폐연대를 통해서 예산안 일방 처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적폐연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별로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취소하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십시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저는 의회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야3당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반부터 국회에서 공동 규탄 집회를 가진 데 이어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오늘 밤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일 본회의는 예산안뿐 아니라 이른바 민생 법안들 처리도 예정돼 있어서 야3당이 본회의 실력 저지에는 나서진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은 요즘 하루하루 답답하실 겁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좀 맘 편하게 보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사립유치원에서 아이한테 써야 할 돈 딴 데 쓰지 못하게 하는 법들은 오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들 비리 끊지 못했다는 비판에 일단 여야 지도부는 내일 오전 마지막 담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의 운명을 정할 교육위 소위. 핵심 쟁점은 회계 통합과 형사처벌 도입 여부 두 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자는 거고 한국당은 분리회계 또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사적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법으로 처벌해야 되느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쓰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금으로 호주머니에서 내시는 돈은 학부모의 자율 감시와 통제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이 맘대로 써도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부분이라고. 바른미래당이 회계는 통합하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소위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번 사안을 주도해온 박용진 의원, 회의장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그 대형 유치원들의 경악할 만한 그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조차를 마련하지 못한 국회의 어떤 무책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비리 근절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비판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내일 오전 마지막 담판에 나서기로 해 신락 같은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타들어가는 부모들의 마음을 정치권이 계속 외면하는 가운데 최근 유치원 원장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보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한유총이 혹시 조직적으로 후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인 지난달 중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자유한국당 의원 후원금 계좌에 명의가 없는 후원금이 30여 건 연이어 입금됐습니다. 이런 무기명 무더기 후원금은 다른 한국당 교육위 위원들에게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금자들을 은행에 문의했더니 유치원 관계자들로 확인됐고 일일이 연락해 되돌려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 법안 소위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민주당 신한경 의원 측에 쪼개기 후원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전부 점검하고 한유총이나 이 관련된 부분은 전부 지금 반환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유치원법 통과를 막으려고 한국당 의원들의 후원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별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전액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유총 역시 조직적인 후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집회 강제 동원이나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조사해서 위법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자, 사립유치원 개혁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유치원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빨리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자, 먼저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을 1,080학급 늘려서 아이들을 한 2만 명 더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그래서 60% 정도는 초등학교와 시설을 함께 쓰는 병설 유치원으로 만들고 한 30%는 독립된 시설을 쓰는 유치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혹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면 선생님들은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 교사 절반은 이미 확보했고 또 나머지는 임용 대기자라든지 방과 후 교사를 활용할 거라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점점 국공립 유치원의 문이 넓어지니까 일단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당장 문을 닫겠다는 사립유치원에서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근처의 국공립 유치원으로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박세윤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네, 지난 10월 말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한테 폐원 통보를 했는데 아이가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총리 말대로 근처 국공립에 배치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왜 이런가 보니까 부총리가 10월 말에 지시를 하고 처음 학교로에서 국공립 신청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3주 넘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책을 마련했으면 수월했을 것 같은데 폐원 아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 국공립 추첨을 그냥 진행한 겁니다. 지금은 국공립 정원 이미 다 찼고요. 대기번호가 이렇게 수백 번까지 나온 상태인데 폐원 통보받은 아이를 추첨 결과를 무시하고 국공립에 넣어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교육부도 현 시점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달 유치원 모집이 끝나면 국공립은 물론이고 사립 유치원에 배치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대기번호가 다 빠지고 혹시 빈자리가 생기면 넣어주겠다 이런 뜻이어서 사실 학부모들 한숨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립 유치원에 넣어주는 것도 정부가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폐원을 통보한 유치원이 현재 90곳이 넘고요. 아이들 수백 명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극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두 전직 대법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서울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은 원래 모든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행정처의 뜻을 전달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병기 비서실장이 박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는데 박 전 대법관은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이 거절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은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밀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통진당 사건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지만 주요 의제에서 배제됐었다면서 사법농단 관련 책임이 무겁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3시간 반 만에, 박 전 대법관 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두 전직 대법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는 밤늦게에서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그럼 법원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구속될지 이 부분인데 법 쪽에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곳 법원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야 두 전직 대법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한 만큼 당연히 2명 다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최고 자리까지 올랐던 그야말로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법원 쪽에선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얼마나 잘 소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자신과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네, 법원의 구심도 깊을 텐데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법농단 수사의 흐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어떤 결정이 나오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2명 다 기각되면 검찰에선 구속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에 올지, 또 만약 온다면 어디에서 머물지 최근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더라도 그걸 발표하는 시기는 방문 직전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부대 출신인 김철만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장례식이 어제 평양에서 거행됐습니다. 혁명 원로이자 북한 군수공업을 이끌어온 인물인 만큼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김정은 위원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화환만 보낸 채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조남을 모신 화환과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묘에 진정됐습니다. 지난 8월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 장례식 때 역시 장의위원장을 맡아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장례식에 참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연내 답방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는 김 위원장이 답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려면 선발대 파견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감안할 때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한방구 시 초래될 수 있는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 답방이 결정되더라도 발표 시기는 답방 직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답방 현실화에 대비해 김 위원장의 예비 숙소와 참관 장소, 이동 경로와 경호 문제 등을 실무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제주도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의료법을 적용을 해서 어떤 이건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은 진료 어떤 그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네, 그럼 보건 의료 분야 취재하는 남주현 기자와 남는 궁금증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저 허가가 난 지 하루 만에 지금 병원 쪽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던 건가요? 그게 저희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주도는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법에 좀 기대 보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좀 큰 상태입니다. 제주도 입장을 살펴보면요.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규정한 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또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복지부도 올해 초 유권 해석을 할 때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 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뭐 법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사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뭐 우려,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려했던 것처럼 이 병원이 내국인 진료도 탐을 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래서 의료 영리화 논란은 더 가열될 것 같은데요. 특별법을 또 보면 이 병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기관이 아니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건강보험 체계를 해칠 것 같진 않은데요. 근데 이것 봐라. 영리병원이 이렇게 경영 어려우면 내국인 진료 요구하고 또 의료 공공성을 뒤우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도 보면 공론화위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사전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희룡 지사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했는데 그 말에 무게가 좀 무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제주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영리병원 더 확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논란 차단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지금 국회는 정부의 내년 한 해 살림을 짜고 있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편성하는 게 중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점검이 꼭 필요한데 SBS가 올해 예산 집행 내역을 따져봤습니다. 예산을 이미 다 써서 정부가 줄 돈을 못 주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예산을 쌓아두고 거의 쓰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경윤 기자, 김민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이 컴퓨터 학원은 이달부터 일부 강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위탁을 받아 학원생들을 가르치고 훈련비를 지원받는데 지난달 초 갑자기 전달 훈련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믿었어요. 돈을 미리 달라는 것도 아니고 훈련비를 안 준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이번 연도 예산을 다 썼어요. 대책이 없다고 한다. 무조건 그냥 1월에 지급이 되니 기다리라고만 한다. 정부가 IT나 자동차 산업 같은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원과 취업준비생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동났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학원은 전국 500여 곳. 훈련비를 받지 못하자 강의를 줄이거나 강사 월급을 주지 못하는 학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살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이 어떤 학원에서 뭐 문제가 일으키거나 그러면 한번 찍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항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추경 예산으로 1,200억 원을 더 받았는데도 570억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학원이 운영하는 강의 시간이 늘고 있어서 사전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정이 어려운 학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땜질식 처방만 내놨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4년째 예산이 투입돼 온 울릉도 공항건설 사업. 올해 예산은 정부안보다 30억 원 늘어난 77억 원을 책정받았는데 정작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에 만들 방파제에 쓸 돌 때문입니다. 울릉도가 하나만 하면서 돌 자체가 강도가 안 나와가지고 완벽한 기반 조사를 못하고 육안으로 볼 때는 암으로 보이니까. 울릉도 내 돌을 못 쓰니 섬 밖에서 돌을 사서 들여와야 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말에서야 안 겁니다. 기초적인 지질 조사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 수밖에 없자 기획재정부가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지시했고 예산 집행이 묶였습니다. 우선 따고 보자는 식의 이른바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들도 곳곳에서 집행진척이 더딥니다. 전북의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토지 수용 계획을 못 지키면서 올 예산의 10%만 썼고 광주의 무진로 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 간 이해 충돌로 설계가 늦어지면서 예산 집행률은 1%도 채 안 됩니다. 노선에 대해서도 이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좀. 보통 1년에 2월이는 불용액이 10조 이상치 나와요. 그러면 저축되는 게 아니고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죠. 정작 필요한 곳은 부족하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사업에는 수십억씩 편성되고 이런 비효율이 내년도 예산 집행에도 반복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겁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직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온종일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갑질 폭행 논란이 일었는데 영상에는 나오지 않은 앞뒤 상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동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남성이 주문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며 직원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지 않는 것 같은데 언제 샀냐고 보시고 어떻게 알아야 될까? 남성은 언성을 높이더니 직원 얼굴에 햄버거 봉투를 내던집니다. 지난달 17일 밤 벌어진 일인데 매장의 다른 고객이 찍은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오르내리며 갑질 논란을 불렀습니다. 목격자라며 글을 올린 사람은 남성이 환불과 함께 택시비까지 요구했다며 갑질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주문한 제품이 40분 가까이 나오지 않자 남성이 항의했고 직원은 전광판으로 알렸는데 찾아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측이 현장에서 사과했고 이후 맥도날드 측으로부터 고소나 고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울산 맥도날드 갑질 사건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은 사법 처리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는 해당 직원에게 유급 휴가나 심리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괜찮다고 거절했다며 현재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접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동현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성희롱을 더는 못 참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학교에선 사실무근이라며 떼어내는 일이 반복됐는데 교육청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내 곳곳에 대자보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학교 직원들이 이들을 떼어냅니다. 학생들은 붙이고 학교 직원들은 이를 떼내는 실랑이가 이틀간 되풀이됐습니다. 넉 장짜리 대자보 내용은 이 학교 일부 교사들의 부적절한 성희롱성 발언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대학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성을 종종 상품에 비교하기도 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성희롱적인 비유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얼굴 평가 부분적인 게 굉장히 많았고요. 예쁘게 생긴 애가 왜 이렇게 까칠하냐, 아니면 뭐 자습을 요청하는 학생의 말에 그러면 자기한테 애교를 한번 부려봐라.
불쾌한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게 학생들 설명입니다.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제가 바르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앉으라고 척추를 쓸고 등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자세 교정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성추행을 하셨어요.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생명을 잘 써줄 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어가지고 막 선뜻 막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있었어요. 부적절한 언행을 막아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별 조치가 없어 공론화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고 해당 교사들 역시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그제 일어난 일산 백성역 열수송관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발밑 어디에서든 예고 없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터진 열수송관은 20년을 훌쩍 넘긴 노후관으로 전체의 30% 넘는 열수송관이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특히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에 많은데 안심해도 되는지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성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파열된 열수송관에서 뜨거운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대는 물바다로 변했고 2,500여 세대 난방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네, 지난 3월 열수송관이 터진 분당의 한 사거리입니다. 그때도 문제는 역시 노후화였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분당엔 20년 이상 된 노후관의 비율이 무려 77%나 됩니다. 일일 점검이 있지만 맨눈으로 증기나 누수 같은 이상 징후를 살펴보는 게 전부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화상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뜨거운 물이 새면 주변보다 땅 온도가 높아지는 원리로 찾아내는 겁니다.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벼뜨는 곳과 그늘만 해도 온도 차이가 크게 나 측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용역업체 측 역시 사고 당일 낮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지만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간에는 이렇게 열받고 그래서 많이 안 나와.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나와요. 야간에 그래서 야간 수차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험 등급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점검 방식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열수송관은 위험도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상수관을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 간에 일상점검은 다 해요. 주간에는 다 똑같아요. 전문가들은 열수송관 내부 누수를 잡아내는 게 핵심인 만큼 외부 점검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뭐 땅을 파서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간접적인 센서라든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만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노후관일수록 내부 부식 등으로 관이 좁아지는데 이를 청소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비용 때문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봇들 안에 돌려가지고 그 안에 녹이 얼마나 끼었는지 그 녹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손으로 뭐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고철 덩어리예요. 과연 지금까지 27년 동안 몇 번이나 했는지. 지난 9월 감사원이 열수송관 위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해 난방공사가 위험 등급 제도를 손봤지만 2개월 만에 참사를 빚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번 사고는 열수송관을 용접한 부분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시공 단계에서 배관에 구멍을 뚫었다가 용접으로 막았지만 이 부분이 약했던 건데 문제는 2002년까지 10년 넘게 이 공법을 계속 써왔다는 겁니다. 고정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번 사고는 열수송관 위에 철판을 용접한 부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떨어져 나온 철판은 지표면을 뚫고 도로 위까지 날아갔습니다. 1991년 시공 단계에서 관 안쪽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을 관을 파묻기 직전 용접으로 마감 처리한 부위였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술력 부족으로 2002년까지 11년간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매설된 열수송관 가운데 15년 이상 노후관은 47%에 달합니다. 난방공사는 철판으로 용접한 부위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정확한 위치와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밸브가 없는 구간이나 배관을 절단하고 용접을 해서 계속 이어가도 되는 그런 구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난방공사는 오후 늦게 이런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뚫어놓은 구멍의 용도가 뭔지 오락가락하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부실 용접 가능성입니다. 용접 부위는 이제 항상 녹이 잘 쓸 수 있으니까 농막이 칠이라든가 또 안쪽에도 농막이 칠을 해줘야 됩니다. 난방공사는 용접 부위가 꼭 약한 것만은 아니라며 긴급 점검을 하면서 더 신경 써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노후 용접관 탓에 신도시 주민들은 불안한 겨울을 보내게 됐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이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4억 원 넘게 가로챈 40대 여성이 다른 유력 인사들에겐 대통령까지 사칭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기 문자 내용도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49살 김모 씨는 지난 9월 광주의 한 사립학교 재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이 개입해 자신의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준 학교인데 윤 시장에게 한 것처럼 자신이 권양숙 여사라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학교 대표가 사기를 의심하자 이번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다. 권양숙 여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한 지역 매체 대표에게도 김정숙 여사에게 얘기를 들었다. 지금 북한에 있어 문자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통령 사칭 문자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로부터 영부인이나 대통령을 사칭한 돈 요구 문자를 받은 지역 유력 인사는 확인된 것만 5명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문자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김 씨의 사기 행각은 10달 만에 들통났습니다. 김 씨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10월 22일 홈페이지에 실은 사칭 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에도 첫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윤장현 전 시장은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죠. 지난 10월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의 엉터리 봉사활동이 들통났고 11월엔 유도 안바울 선수가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병무청이 뒤늦게 지난 3년 자료를 모두 조사했더니 70%의 비슷한 의혹이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2016년 유명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 병역 특례를 받은 A씨. 봉사활동 때마다 증빙 사진이라며 사진을 냈는데 20장 모두 등장인물과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각각 다른 날 찍었다고 올린 3장은 아예 같은 사진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B씨는 16일 만에 봉사활동 200시간을 채웠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일 13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데 지난달 잘못 냈다며 병무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석 달간 지역 주민 공연 프로그램에서 60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써낸 C씨는 증거 자료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메인 선생님 계셨고 또 보조하시는 선생님 계셨고 티칭해주는 분은 다 여성분이었어요.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가 처음 생긴 건 지난 2015년 7월. 축구선수 장현수와 유도선수 안바울의 부정행위가 언론에 공개될 때까진 실태조사 한 번 없었습니다. 관리 감독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무청이 최근 병역특례 대상자 8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70%인 61명이 봉사활동 내용을 허위 신고한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는 봉사활동 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수는 없고요. 체부 산하 예술위원회하고 그냥 체육회를 방문해서 서면으로만 확인이 됐었죠. 특례자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훈령을 고쳐 아예 봉사활동 증거사진 제출 의무까지 없앴습니다.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왜 확인을 안 했냐? 본인들 훈령에서 삭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문체부 답변해 보세요. 증빙 자료를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다시 규정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일부 예술인과 선수도 문제지만 이런 행위를 방조한 정부도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면서 돈만 챙겨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외국 복권을 구매 대행하는 사이트들이 여러 곳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미국 복권 파워볼 추첨입니다. 당시 당첨금은 15억 8,6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A씨는 이런 파워볼을 대신 사준다는 사이트에서 복권을 1,300만 원어치 샀습니다. 혹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있을 때만 하다 보니까 이제 횟수가 길다 보니까 합계로는 이제 금액이 크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사기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수수료를 붙여 피해자들에게 복권을 팔았는데 정작 미국에서 복권을 사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액의 당첨 번호와 일치하면 자신의 돈으로 상금을 줘 미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복권뿐 아니라 해외 주식이나 선물까지 사기 대상으로 삼아 312명에게서 431억 원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 15명을 검거해서 구속을 2명 시킨 사안이고 현재 5명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과 공조해서 문제는 이런 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가 여전히 여러 곳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만 검색해봐도 이런 외국 복권 구매 대행 사이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매 대행이 실제 이루어져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복권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복권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거액의 당첨금을 내세워 이목을 끌려는 사이트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오늘 하루 아시아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업체가 된 중국 화웨이의 창업주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때문이라는데 미국 정부가 직접 체포 요청을 한 겁니다. 미-중 갈등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고 90일간 협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캐나다 밴쿠버에선 한 중국 여성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의 장녀이자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 온 멍완저우 부회장입니다.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인 멍 부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같은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아 큰 타격을 받았던 중국 GTE의 주가가 홍콩 증시에서 6% 가까이 폭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정보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강화 등의 조치를 발빠르게 발표해온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立即释放被拘押人员，切实保障当事人的合法正当权益。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우방국들에게까지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무역 협상은 진행하되 중국의 기술 굴기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의 핵심 인사가 사실상 미국에 체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미중 무역 협상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현직 대통령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는데 겸손과 타협으로 냉전 시대를 끝낸 고인을 함께 기렸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지난 1989년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동서 대결 구도를 끝내자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독일 통일로 이어진 냉전 종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도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긋고 향년 94세로 별세한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현직 대통령 5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악수했지만 대선 이후 줄곧 대립 관계인 클린턴 쪽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인은 자신의 재선을 좌절시킨 빌 클린턴에게 당신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라는 친필 편지를 남긴 겸손과 존중, 타협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들 부시 전 대통령도 탁월한 외교관이자 신사였지만 허점이 많았던 따뜻한 사람으로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His short game was lousy. The man couldn't stomach vegetables.
especially broccoli. I think it was handling the end of the Cold War with an elegance and a civility and a calmness. And it's a shame we're in such disarray today. 부시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은 트럼프식 분열과 분노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에게 상생과 품격의 정치를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 통산 100호 골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차범근 전 감독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최근 급상승세인 손흥민은 날카로운 몸놀림으로 숱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3분에 날린 논스톱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아 아쉬움을 삼켰고 전반 30분엔 빠른 돌파에 이어 날린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애를 태우던 손흥민은 팀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10분 마침내 역사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해리 케인의 패스를 골로 연결했습니다. 올 시즌 4호이자 리그에선 2호, 유럽 무대 통산 100번째 골입니다.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100골을 넣은 건 121골의 차범근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 2010년 10월 독일에서 데뷔골을 넣은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20골, 레버쿠젠에서 29골, 토트넘에서 51골을 넣어 8년 만에 100골을 채웠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토트넘은 해리 케인과 모우라의 골을 묶어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맨유와 아스날의 라이벌전에선 기묘한 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맨유 데헤아 골키퍼가 어이없는 펀칭 실수로 아스날의 선제골을 헌납했고 1대1 동점이던 후반 23분에 맨유 수비수 로호의 거친 태클이 자책골로 이어졌습니다. 1분 뒤 집중력을 잃은 아스날 수비수들의 실수가 맨유의 동점골로 연결되며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첼시는 2부 리그에서 올라온 울버햄튼에게 2대1 역전패를 당해 4위로 추락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사상 처음으로 강등 위기에 몰린 서울이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2부 리그 부산을 상대로 힘겨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은 부산 원정에서 먼저 골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전반 23분 부산 호물로의 강력한 중거리 슛에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서울은 전반 43분 부산 권진영 선수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잡았고 후반 13분에 조영욱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고요한이 역전 헤딩골을 터뜨려 서울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두 팀은 오는 일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한국 피겨의 간판 차준환 선수가 올 시즌 왕중왕전격인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한국 남자 선수 사상 첫 출전에 첫 메달을 노립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17살의 차준환은 올 시즌 한국 남자 피겨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시즌 첫 대회부터 최고점을 경신했고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걸며 최고의 선수 6명이 나서는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비결은 4회전 점프입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발목 부상에서 회복한 차준환은 쿼드러플 살코 외에 쿼드러플 토루프도 집중 연마해 지난 시즌까지 한 번 뛰던 4회전 점프를 3차례로 늘려 여기서만 기술 점수가 10점 이상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한유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그랑프리 파이널 시상대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우노 쇼마와 네이선 첸이 우승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준환은 올 시즌 평균 점수에서 이 두 명에 이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연습에서 준비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스스로 만족하는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환과 더불어 15살의 유망주 김예림은 러시아 선수 5명이 나서는 주니어 여자 싱글 파이널에 출전해 김연아 이후 13년 만에 메달에 도전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잠시 후 스즈키컵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먼저 결승에 오른 말레이시아의 대포알 슛 같이 보시죠.
네, 겨울의 시작부터 정말 매서운 추위입니다. 아직은 한겨울 날씨가 적응이 안 된 탓인지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도 추위가 온몸으로 느껴져 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상 3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내려갔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를 기록하겠고요.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는 오늘 밤 11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가 다시 내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곤두박질 친 이유는 북극에 머물던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2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4도 안팎에 머물면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쪽 지방에는 눈 예보도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는 최고 10cm,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전남 서해안도 최고 7cm 안팎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이 되면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겠는데요. 그래도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조금 춥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